자, 오늘은요. 2025년 우리가 어떻게 투자 대응을 좀 하는 게 좋을지 네. 이분 아주 스마트하신 이분을 저희가 또 오늘 모시는군요. 빈센트. 네, 유명하시죠. 빈센트 요즘 뭐 투자업계 굉장히 핫한 분입니다. 우리 빈센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요런 키워드를 주셨는데 불트 중외. 불트 중외. 불확실성과 트럼프. 네. 중국 외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브타이틀은 불트 중외고요. 네. 이조 앵커 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역시 불확실성이 세죠. 네. 근데 불확실성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음흠. 따라서 저는 볼러털리티, 즉 변동성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의 버전 2 2.0 시대입니다. 그럼 1.0과 뭔가 달라야 될 텐데 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아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다크호스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많은 돈을 쓸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 또한 실상 저렇게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고 유동성 함정에 걸려 있는 중국이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내수 전향의 내수로서의 정책적 드라이브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외환 환율. 과연 한국의 원화 환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네. 뭐 어저께 쉬는 사이에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나왔지만 달러 기준 아니고 원화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17%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6.6%지만 네. 원화 기준으로 하면 두 자릿수대거든요. 그것은 곧 시차를 갖고 우리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네. 전반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씩인데요. 몇 가지 투박한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 뒤에 가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불확실성인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 통화 정책이 급변할 것입니다. 급변. 네, 급변이라는 것은 FOMC 즉 연준을 복귀해 보면 네. 9월 달에 연준은 빅컷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크게 인하할 것이다. 이제는 한 번 인하하는 것이 50bp뿐만 아니고 100bp까지 갈 수 있다라는 시사를 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이제는 금리를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네. 것으로 180도 바뀌는 스탠스. 네.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라고 보면 결국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일부 반영했다라는 학술적인 평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감안한 통화 정책들이 급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은행들의 연준은 8번, 또 ECB, 뭐 BOJ, 호주, 한국 많을 텐데 한 달 한 달 나오는 이 통화 정책을 갖고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때 한 두세 번 정도의 시계를 넓혀서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방향이 급변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속도가 급변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것들이 급변할 것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9월 달과 12월 달은 사실은 속도의 경감이라고 하지만 네. 예. 좀 더 6개월 정도의 시계를 놓고 보면 일시 멈춤, 즉 스탑 아니면 퍼즈까지도 시사했던 12월 FOMC이기 때문에 네. 실제 트럼플레이션이 어디까지 불거질 건지를 우리를 감안해 보면 실제 올해 하반기 즉 연준은 6개월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변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금리 인하를 한 뭐 올해 4번 할 거냐, 뭐 3번이냐, 5번 요 정도 차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그렇죠. 그렇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4번에서 2번으로 줄였는데요. 네. 실제 4번에서 2번으로 줄였던 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네. 실제 실제 끝까지 그러니까 4번에서 2번까지 다 인하한 다음에 상황을 보자는 게 아니고 네. 그 전에 금융시장, 채권시장의 금리들은 반영을 할 겁니다. 따라서 4번에서 2번으로 줄였다는 것은 결국 2번 이후에 스탑 멈추든지 아니면 정반대의 상황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올릴 있다. 수도 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의 불확실성, 언설턴티인데 세 가지의 내용들을 갖고 나왔어요. 네. 첫 번째는 대선 이후에 다음 해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을 갖고 얘기하는 게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낙수 효과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 1984년부터 2020년까지 대선 이후의 주가 S&P 500의 수익률을 보면요.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차트 보시죠. 자, 왼쪽 차트는 1984년 대선 이후에 첫날, 그 다음 날, 그다음에 D 플러스 한 달, 네. 세 달, 6개월, 12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쭉 보면 대부분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다음에는 주가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평균을 보시면 한 달까지는 그러니까 11월 달에 대선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11월가 한 달까지는 사실 평균적으로는 무지무진했다. 그런데 3개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추세가 올라갔다라는 게 대부분 기록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왼쪽 차트에 좀 더 스페시픽하게 세부 연도를 보면 2000년도, 2008년도는 오히려 1년 가까이 부진했었다는 네. 것이죠.
즉 변수는 뭐냐? 경기 침체 여부입니다. 결국 대선 다음해에는 대부분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2000년 IT, 2008년 또 일부 노이즈를 감안하면 실제 경기 침체만 없다라고 하면 올해도 좋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물가 높아지고 있죠. 성장률 이렇게 높죠.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맞습니다.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올릴지 말지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침체는 좀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를 가만히 보시면 서프라임 위기 때 네. 크게 주가가 한 6개월까지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결국 연말에는 이렇게 올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발벗고 나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연준이 액션을 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이죠. 주가가 안 좋다, 실물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비롯해서 뭐든지 할 것이다. 그게 과거의 패턴이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걱정하지 마라. 그럴 것이다라고 라이브하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를 것인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인데요. 1-2입니다. 빅테크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7을 비롯해서 블룸버그 컨센서스인데요.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68% 정도 상승했었어요. 내년에도 증가하긴 합니다. 하지만 16%대로 내려앉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레벨보다는 기울기입니다. 네. 따라서 이 기울기의 폭이 둔화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전략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소외된 종목을 봐야 되는 것인가에 되게 고민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차트를 좀 갖고 왔는데 자, 오른쪽 차트는 흔히 빅테크라고 불리는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죠. 약간 옅은 색은 재작년 한 해 올랐던 네. 수익률이고 좀 더 붉은색은 올해 안전 수익률입니다. 보통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의 퍼포먼스가 매우 뛰어나죠. 하지만 마이크론이라든지 AMD 같은 경우는 재작년과 작년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메타, 테슬라를 놓고 본다면 계속해서 오르는 말에 갈아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실제 빅테크 안에서도 상당 부분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AI 과열과 버블 가능성은 늘 정제합니다. 네. 주가라는 게 흔들림을 피며 꽃이며 또한 버블을 양상하면서 계속해서 수급이 붙는 것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왼쪽 차트는 저의 전망이 아니고 블룸버그 컨센서스인데 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7은 올해도 2025년에도 16% 정도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눈높이가 재조정이 필요한 순간이고요. 네. 다만 재밌는 것은 M7을 제외한 수익 증가율은 2024년도에는 6%대에서 올해는 거의 더블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M7 이외의 것을 볼 것이고요. 기관 자금일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과거의 학습 효과라든지 본인의 신념을 갖고 투자하는 일부 네. 기관이 아마 이외일 것입니다. 개인 서학개미들은 계속해서 M7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게 분명히 미스매치가 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네. 드립니다. 마지막 1-3번째는 아까 이조 앵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침체론은 벌써 2-3년 동안 계속해서 빗나가지 않았느냐. 네.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항목들을 보면 해프닝이 많았었죠. 미국이 경제 통계의 기준을 바꿔버린다든지 네. 아니면 GDP와 GDP에 미스매치가 같이 나타난다든지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체가 온다면 어떻게 올 것이냐라고 보면 되게 쇼틀리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통계를 보시죠. 1854년 미국 데이터입니다. 하고 1919, 1919년까지 경기 침체 기간의 평균을 보면 보통 2년 가까이 되는 침체 기간에서 근대화 사이로 올수록 현대로 올수록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가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침체가 한번 오면 1년 이내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는 2개월에 좋겠었고요. 네. 따라서 이번도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이전처럼 오래 갈거나 긴 경기 침체가 아니고 되게 짧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 수급적인 분수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침체는 아니더라도 미국 경제가 약간의 적신호가 있다면 어떤 쪽으로 올까라고 보면 당연히 왼쪽 차트입니다. 미국 고용 핫하죠. 실업률도 4.2%면 여전히 안전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고용 지표 안에서도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구인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실업자를 공석 일자리로 나눈 겁니다. 네. 구인 배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선행 지표입니다. 실업률 상승에는 장사가 없고요. 네. 경제 침체의 정의는 실업률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실업률의 상승을 우리는 올해 받아들일 것이다. 받아들여야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경제는 미국 경제에서 67%의 소비 경제인데 무엇이 문제냐? 주가도 잘 나가고 있는데 라고 보면 맞죠.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던 이 초과저축부는 극히 소진돼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버퍼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소득이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다.
뭐 양극화 현상으로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미국의 고용 시장의 선행 지표들은 적신호를 가리키고 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정책발로 돈발로 좋을 거야라는 것이 드디어 다시 한번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고 네. 이것의 결론은 통화 정책의 급변이 있을 것이다. 1월 FOMC에서는 저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그렇다면 9월달에 50bp B컷에서 네. 이제는 25bp 베이비 스텝에서 이제는 스탑, 퍼즈. 그럼 이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인하를 할지 네. 아니면 동결이 지속될지는 또 다른 변수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트럼프 2.0입니다. 네, 트럼프. 두 번째 트럼프는 좀 첫 번째랑 좀 다른 점들이 분명히 좀 있겠죠. 있습니다. 예상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네. 실수할 거라고 봅니다. 실수한다? 네, 어떤 실수를? 정책적 실수인 것이죠. 아, 이미 관세가 그렇습니다. 트럼프노믹스는 두 가지로 요약되죠. 관세와 감세입니다. 네. 이 두 미국 가지. 기준 실수예요? 우리 기준 실수예요? 미국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가 우리의 기회인 적은 과거의 향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트럼프 2.0은 그래서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이요? 맞습니다. 이유는 트럼프노믹스가 관세와 감세인데 이것의 조합의 결론은 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물론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올랐다가 내려갈 겁니다. 네. 따라서 트럼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인플레이션 효과를 높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가계와 기업이 충격 반응할 수가 다를 겁니다. 네. 가계는 지난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물가가 화들짝 올랐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다시 오른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기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기업인데요. 트럼프 일기 때 기업은 관세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네. 따라서 상당 부분 영업이익이 둔화됐었죠. 근데 이번에 즉각 반응할 겁니다. 음. 따라서 그대로 고스란히 수입 물가와 이런 인플레이션이 우리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 변수는 항상 하나죠. 달러가 강하면 트레이드오프 상쇄될 것입니다. 네. 과연 달러가 지금 시각에서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을지가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재정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전망들이 있죠. 부채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네. 미국의 신용등급 3사, 무디스, S&P, 피치, 영국계를 비롯해서 신용등급의 그레이드를 매길 때 네. 네. 실제 부채와 금리, 그다음에 정책 여력, 그다음에 갚을 수 있는 신용 리스크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과거 2023년에도 그랬고 2011년에도 그랬고 신용등급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네. 일단 트럼플레이션은 이겁니다. 피터슨 경제연구소에서 뭐 재밌는 발표들을 늘상 있는데 트럼프가 2028년까지 집권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지금의 효과들은 실물 경제에 금융시장이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논외입니다, 사실은. GDP가 마이너스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GDP는 최대 9.7%까지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실제 기준이니까 물가가 높아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 인플레이션은 보면 또 7.4%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들의 분석입니다. 물론 되게 러프한 가정이죠. 네. 중국의 수입품에 60% 관세를 매기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편 관세를 10% 매기면서 상대 국가가 지난 1기에 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환율 전쟁으로 보복을 하고 네. 더 나아가서 이민 정책을 비롯해서 거의 900명 가까이, 900만 명 가까이, 830명 가까이 노동자가 추방을 한다면 이런 큰 여파가 있을 것이다. 네. 되게 러프한 가정 같은데 실제 다 할 수 있을 거냐, 덜 할 수 있을 거냐는 그 이후의 변수라 하더라도 확인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의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오른쪽에는 학습 효과를 감안해 봤을 때 제가 기업은 즉각적으로 수입 물가를 소비자 물가에 반영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가계 즉 우리 민간 쪽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물가는 3% 언더에서 수십 년간 놀았었죠. 근데 이번에 팬데믹에 한번 파들짝 올랐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학습 효과가 실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많은 것들의 반응을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안 나오게 하려면 강달러는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건데 네. 트럼프는 강달러를 좋아합니까? 약달러를 좋아합니까? 지난 일기를 복귀해 보면 트럼프는 약달러를 좋아하는 것이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적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뭐 재밌는 질문 주셔가지고 이거 먼저 보고 갈까요?
오른쪽 차트가 트럼프 일기 때 달러 인덱스죠. 네. 초반에 올랐다가 4년 내내 횡보하다가 막판에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복귀해 보면 트럼프의 그동안 정책들을 놓고 봤을 때 네. 트럼프는 약달러를 좋아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2017년도에 미국 상황에서는 약달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가봐야겠죠. 근데 왼쪽 차트는 저는 올해 뭐 지난해부터죠. 환율을 저한테 여쭤봤을 때 문의했을 때 참 곤욕스럽지만 네. 이 통계를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팩트입니다.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었을 때 민주당 대통령이었을 때 당선된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공화당이었을 때는 내려갑니다. 달러 약세입니다. 네. 한 번도 강세인 적이 없습니다. 어. 민주당은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도 공화당 대통령입니다. 2017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약세일 겁니다. 이게 보여지는 기본적인 해석이고요. 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좀 더 의미 있게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달러는 레벨도 중요하지만 볼러털리티가 매우 네. 중요합니다. 공화당 대통령일 때 이 변동폭을 보세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8 정도인데 90원대로 훨씬 더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원화 환율은 그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네. 큰 것이죠. 민주당 대통령이었을 때 환율은 되게 스테이블합니다. 안정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공화당 대통령이 되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것이다. 그래서 복귀해 보면 트럼프 때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맞아요. 나왔던 이유 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변동성이 크니까 그걸 제어하는 것이죠. 미국의 손아귀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과연 이번 또 할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 해석이고 마지막 해석은요. 네. 이 파란색 보이시죠? 공화당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한 1년 동안은 기대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래서 달러가 강하다가 과거 통계가 앞으로 이어진다는 강한 가정을 깔고 말씀드리면 6개월 이내에 피크 칩니다. 과거 통계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환시장을 저한테 여쭤보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지금의 이 영원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지만 항상 쉬어가는 게 있고요. 따라서 달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피크될 가능성이 관계 통계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 이제 그 원칙 혹은 뭐 그 원리는 너무나 좀 당연하잖아요. 네.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달러 말고 달러가 이렇게 강한 것도 이제 끝나겠죠. 네. 근데 이제 끝나려면 어쨌든 다른 대안이 뭐가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미국 말고 이제는 좀 유럽이 경제가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중국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일본이 다른 대안들이 있어야 어쨌든 달러 혼자 저렇게 미국 혼자 저렇게 막 가는 게 끝날 텐데 네. 다른 대안이 좀 약간이라도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시죠.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투자 자산으로서 미국 외에 어떤 게 좋으냐라고 네. 또 질문이고 또 하나는 달러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 그 통화의 그 국가의 펀더멘털이니까 예. 달러가 약해지려면 여타 국가들이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예. 질문이십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것이죠. 미국은 좋을 겁니다. 유럽은 안 좋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네. 그럴 겁니다. 그러면 바뀌는 게 없냐? 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뭐가 바뀌냐면요. 미국은 3% 성장에서 2% 초반 성장으로 좋을 건데 성장성이가 낮아질 거고요. 네. 유럽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그나마 보합으로 올라가면서 부진하지만 그 폭이 줄어들 겁니다. 네. 자, 항상 속도에 반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절대적인 우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서 그 강도는 약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 통계를 봤을 때 오히려 과거의 한 40년 동안의 통계는 달러는 6개월 이후에는 약해졌다. 자, 오늘 공교롭게 2025년 1월 1일인데 제가 뭐 기회가 되신다면 2025년 12월 30일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때 달러 환율이 그때 원화 환율이 얼마나 낮은지 한번 보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럴까요? 네. 그 중국 얘기만 잠깐 하고 좀 마무리할까요? 네, 중국 얘기는 네. 뭐 이걸로 좀 가름할까요? 자, 지금 이제 트럼프 2.0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거리는 네. 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입니다. 네. 일단은 관세 대응은 환율을 약세로 시키면서 환율 전쟁을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은 추력 경쟁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살려면 이제 내수를 부양해야 되는데요. 네. 내수를 부양하려면 두 가지가 받쳐져야 됩니다. 마켓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내수를 부양할 만큼 정책의 피지컬 멀티플레이어, 즉 재정 승수가 오롯이 반영될 만큼 부채가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상당히 자기 스스로의 마이웨이를 해야 될 국가들의 부채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정부 부채뿐만 아니고
가계 부채는 한국이 가장 크다. 호주라고 한국이 워낙 무겁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엔간하게 다른 국가들보다 많이 하지 않고서는 효과가 적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중국은 기업 부채가 참 많죠. 네. 그래서 중국의 기업에 대해서 중국의 정책적인 드라이브로 기업이 활기를 필 것인가, 수출은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PMI 선행지표 지수는 괜찮아지는 것인가 네. 이런 걸 떠나서 부채가 삼각되지 않는 한 올해도 그렇게 큰 재미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지 오늘 앞글자로 불투중외 뭐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2025년을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2025년 12월 31일에 저희 아침에 나오셔서 오늘 일을 석고대죄를 하실지 아니면 역시 빈센트다. 네. 이런 얘기가 오갈지는 한번 연말에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계속 또 뵙겠습니다만 네. 12월 31일 요건 이제 박제된 영상이니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빈센트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1월 2일 첫날 1월 2일 첫 장 시작하는 날 네.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